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신제품 개발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의 개념과 분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의 개념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관점을 보면은 이 제품에 대한 측면에서 절대적인 신규성, 그 다음에 상대적 신규성, 이런 형태로 주로 이제 활용을 되는데, 예를 들면 절대적인 신규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절대적인 신규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영어의 단어를 보면 인벤션입니다. 이게 인벤션이라는 자체는 과거에 없던 제품을 새롭게 발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 신규성하고 상대적인 그 신규성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를 들어가지고 이 신제품의 개념적 특성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상대적인 신규성을 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대적인 신규성은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절대적인 신규성이라는 것이 이용자의 특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신규성을 이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공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규성보다는 상대적인 신규성의 특징을 갖고,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없떠한 제품이냐, 과거에 비해서 제품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신규성보다는 상대적인 신규성을 갖고 주로 평가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 신규성이라는 거의 개념이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신규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어떠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주로 생산자 입장에서 이러한 신규성을 판단하는 측면이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제품을 구분할 때 절대적 신규성으로 볼 것이냐, 상대적 신규성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경계와 이것들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견이 있어서, 그러한 한계점들로 인해서 신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주로 어떤 것들이 쓰이냐면 시장에 대한 신규성과 기술에 대한 신규성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는 공급자 중심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신제품을 평가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반면에, 요 아래에 있던 요 방법은 이용자들 측면에서의 시장의 신규성과 공급자에서 평가하는 기술의 신규성을 결합해가지고 신제품의 특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나와있던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보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신제품의 특성을 어떤 형태로 냈냐면 요런 형태의 6가지 제품의 특성에서 주로 신제품으로 인정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에 대한 신규성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술이냐, 개선된 기술이냐,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이냐, 이러한 X축의 기술에 대한 신규성의 특징.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용자 기반에서의 특성을 구분하는 거를 Y축에다 반영한 거죠. 이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새로운 시장이냐, 강화된 시장이냐, 강화된 시장이냐, 그렇다면 기존의 시장이냐, 이렇게 해서 요 6가지라는 거를 쫙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써서 기존 시장에 있던 거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시장에서 특정한 어떠한 강화되어져 있는 어떠한 시장을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을 개선시켜서 나왔던 제품.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인데 기존의 기술로 적용한 그러한 제품. 요렇게 6가지. 여긴 당연히 신제품인 거고, 여기는.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신제품을 특성을 주로 봤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이제 변화가 되냐면, 원래는 요런 형태의 6개에서
기존 기술과 기존의 시장을 활용하는 요것을 제외한 상품의 확대라든지 기술적 보완이라든지 이러한 측면까지도 신제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존 기술과 기존의 시장을 활용하는 요거를 제외하고 3 곱하기 3이니까 9개에서 요 하나를 뺀 8개 전체를 다 뭐로 본다? 신제품의 특성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개량형 신제품, 용도의 변화, 뭐 이런 형태로 그런 측면에서의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에 따른 신제품의 특성, 시장의 진보에 따른 신제품의 특성으로 구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 신제품의 특성을 봐라.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8가지를 주로 신제품으로 보게 된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태블릿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죠. 이게 쓰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태블릿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노트북도 아니고 데스크탑 PC도 아니고 굉장히 새로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딱 양분되죠. 데스크탑 PC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는 랩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으로 딱 이렇게 노트북하고 PC 데스크탑하고 구분되는데 이런 시장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형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태블릿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이러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PC가 갖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적인 특성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래서 한때 노트북 시장을 대체하는 이러한 대체제로서 이 랩탑이 굉장히 시장성이 많이 확대됐었는데 요즘은 다시 어때요? 노트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랩탑과 달리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이 태블릿 PC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인가? 태블릿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죠. 새로운 시장.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안에서 결정될 것이고, 기술은 보겠습니다.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했다기보다는 태블릿에 적용됐던 기술은 이미 20, 30년 전에 다 그 컨셉적인 디자인 형태의 특성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다만 어떻게 된다? 그러한 기존에 20, 30년 전에 나왔던 그러한 대체로 나와 있던 그러한 기술적 특성이 굉장히 조악하고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제품을 구현하는데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배터리의 소형화 기술이라든지 감압 터치라든지 멀티 터치라든지 이 액정 화면에 대한 고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굉장히 개선된 기술이 나오는 거죠. 기존에 없던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좀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이 시장을 확대했던 형태. 그래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갖고 여러분들 한번 나오는 신제품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쭉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신제품의 특성과 더불어서 시장의 개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이 시장의 개념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론 파트라 핵심적인 내용들만 강의하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제품에 4가지의 투입 요소가 있어요. 봤더니 코스트, 퀄리티, 타임 딜리버리, 플렉서블리티. 이게 뭐죠? 이게? 이 4가지가 뭐죠? 경쟁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뭐예요? 이게? 경쟁 차원이죠. 이게 경쟁 차원이 됩니다. 이 경쟁 차원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도 이게 명확하게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품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요즘에 신제품 개발하면서 남들보다 빨리 시간 기반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시간 기반 경쟁에서 남들보다 빨리 신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신제품의 품질적 기능이 똑같다면 코스트를 낮게 투입할 수 있는 게 차별적 경쟁 우위 요소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것들은 뭐로 연결됩니까? 또 코스트는 코스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리 중에서 남들 다
볼펜이 있는데 볼펜에서 100원에 만들고 있는데 혼자 쭉 나가서 어떻게 돼요? 50원에 볼펜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혁신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선도하는 이 기업을 쫓아가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코스트 리더십. 이게 앞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실제로 신제품 투입 요소에 굉장히 다양하게 반영된다. 바꿔 얘기하면 네 가지 요소에 어디에다 강점을 둬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코스트 중심으로 내가 신제품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목적성이 명확한 거죠. 어떤 거예요? 투입되는 비용을 낮춰서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적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코스트하고 퀄리티는 어떻게 돼요? 상호 대립되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가격도 싼데 하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야? 세상에 그것만큼 좋고 아름다운 게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가격도 싼데 품질도 하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라는 것이 그건 사실 이게 이상적인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예.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코스트라는 것은, 즉, 코스트 대비 퀄리티는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집어넣었으면 10,000원어치의 퀄리티를 예측하는 게 합당한 거죠. 그죠? 10,000원을 인풋하고 10만원, 20만원어치의 퀄리티를 내가 요구하게 되면, 그거는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코스트 퀄리티 이런 것들은 상호 상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세 가지 투입 요소 간에 신제품 개발할 때도 이게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더라. 그래서 고객과 성능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품질, 가격,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따라서 균형점을 잡고 어디에다가 신제품 개발에 방점을 찍을 거냐. 딱 코스트에 찍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다가 투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선적 요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코스트가 증가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하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를 내가 강조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퍼포먼스하고 기술적 우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를 하겠죠. 반대로 또 시간이에요. 시간. 남들보다 빨리 대응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퀄리티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관련성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신제품 개발할 때 어디에다 방점을 찍을 거냐에 따라서 전략적 방향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 운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이 신제품 개발 과정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주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컨셉 테스트하고 제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마켓 시장 테스트. 이거는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 신제품에 포함시켜야 될 기본적 컨셉이 어떤 거냐,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만드냐,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컨셉이 어떤 거고 거기다 어떠한 형태의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개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죠. 마케팅이라든지 제품 개발자라든지 제품을 설계해가지고 이거를 런칭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건이 정확한 이 컨셉을 제품으로 구체화 시켰는지를 이거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컨셉이 충족되냐, 이용자들의 니즈가 충족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 중심으로 평가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디로 가냐, 시장에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인지하고 이용하는지, 이용자들의 특성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것,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바로 시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 활동을 뽑아라 그러면 개념, 제품, 시장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가 중요한 요인인데, 신제품을 개발할 때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 단계,
프로시저에 대한 이 모델이 있어요. 이게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을 써서 신제품을 어떤 형태로 개발할 거야 라는 일반적인 절차 모델, 프로시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을 이제 모델을 배우게 됐는데, 첫 번째 이제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쿠퍼가 제시했던 가장 신제품 개발의 이상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그런 신제품 개발 과정이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왔던 이 쿠퍼가 제시했던 신제품 개발 과정의 7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돼? 예비 평가하고 컨셉을 반영한 개념 설계를 하고 그거를 개발해서 시장 테스트하고 예비적으로 출하해서 실제로 이용자들의 특성 다 보고 시장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신제품을 개발하는 제품 중심적인 특성이 다 반영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신제품 개발 모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발 절차 모델이죠, 절차 모델. 이게. 그래서 쿠퍼가 제시했던 이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이 아이디어란 신제품 개발 모델은 어디에 집중이냐? 신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제품 중심적인 개발 방법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쿠퍼의 특징은 신제품을 만드는 그 절차적 단계를 특화시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까지 했던 쿠퍼 모델은 사실 핵심적인 단계를 뽑아 갖고 와서 7단계를 뽑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13단계로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팅 할 때 무조건 아이디어를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스크리닝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런 13단계를 거쳐서 신제품을 런칭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쿠퍼 모델이 아까 7단계 제시했지만 여기서 이런 13단계 모델 절차 다 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쿠퍼 모델이 이러한 형태로 됐구나. 쿠퍼 모델의 기본적 목적성을 이해하면 돼요. 쿠퍼 모델은 뭐다? 신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즉 제품 개발 측면에서의 절차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즈 알렌 해밀턴이 제시했던 이 디스크립티브, 즉 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이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서술하고 하는 설명하는 그러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 과정을 이 사람은 6단계로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즈 알렌 해밀턴이 제시했던 모델은 앞에서 쿠퍼가 제시했던 이상적인 신제품 개발 모형하고 그 기술적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술한 종합 모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제품 개발의 6단계다라고 해서 한번 보면 신제품 필요성을 탐색하고 아이디어 선별하고 사업성 분석하고 제품 개발에서 시장 테스트에서 커머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상업화 시키는 형태로 특화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부즈 알렌 해밀턴의 신제품 개발 방법론은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면 사업화, 수익화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즉 앞에 얘기했던 앞에서 제시했던 쿠퍼 모델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 절차적 특성에 치중되어져 있는 모델이라면 부즈 알렌 해밀턴이 제시했던 신제품 개발 방법론은 신제품을 시장에 런치해서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냐를 평가하는, 즉 과정 모델보다는 사업화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개발 절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형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봤더니 얼반 앤 하우저 모델이에요. 얼반 앤 하우저 모델은 이거는 포괄적으로 저기 신제품 개발 절차 모델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한 설명 단계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적 특성을 이제 설명한 모델을 섞여 있는 건데, 신제품 개발을 이 사람은 5단계를 제시했어요. 기회 파악하고 설계해서 시장 테스트, 출하, 제품의 수명 주기. 이걸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제품 중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상업화, 수익성, 시장 특성의 중심입니까? 이 모델은. 이 모델은 앞에서 제시했던 쿠퍼 모델하고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바넨 하우저 모델, 그 다음에 부즈 알렌 해밀턴이 제시했던 모델, 그 다음에 쿠퍼 모델.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은 쿠퍼 모델, 2번이 부즈 알렌 해밀턴이 2번, 3번이 얼바넨 하우저 모델. 이렇게 한다면 요 첫 번째 쿠퍼 모델은 신제품 과정, 신제품을 만드는 그 제품 과정에 치중되어져 있는 신제품 절차 모델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절차 모델. 반대로 부즈 알렌 해밀턴하고 얼바넨 하우저 모델은 어디에 치중되어져 있는 모델이냐면 신제품 개발의 사업화에 치중되어져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는 세 가지 절차 모델을 지금 배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쿠퍼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부즈 알렌 해밀턴 모델이고, 세 번째가 얼바넨 하우저 모델인데, 이 세 가지의 신제품 개발 절차 모델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 절차적 특성에 치중되어져 있는 모델, 쿠퍼 모델. 그 다음에 하나는 시장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치중되어져 있는 모델. 그게 바로 부즈 알렌 해밀턴하고 얼바넨 하우저가 제시했던 신제품 개발 절차 모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특성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거 명심하자.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겠죠. 신제품 개발 과정 모델의 세 가지 모델의 특성을 각자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쿠퍼 모델의 특성, 신제품 개발 절차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어떻게 되냐? 부즈 알렌 해밀턴하고 얼바넨 하우저 모델은 사업화에 치중되어져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구술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신제품 개발의 특성 절차 모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시험 문제 같은 거 내면. 뭐냐면 이런 절차 단계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의 개념적 특성을 이해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모델의 특성을 이해하자. 그래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 세 가지의 전략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객의 수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용자들이 이거 진짜 나오면 정말 대박인데, 이거 이 제품 왜 안 만들지? 이 제품 있으면 정말 좋은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수요자가 만들죠. 수요자가 필요성 때문에 이거 정말 있으면 좋은데 이 제품이 없네. 수요자의 인식에서 출발한 신제품 개발은요, 성공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게 성공하기가 사실 여러분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제품 개발 이게 하는 게.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그냥 일반적인 신제품 개발해가지고는 신제품을 히트 모델이라든지 성공 모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케터라든지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두철미하게 짜가지고 신제품을 런칭하고 프로모션 하겠지만, 신제품 개발자가 하는 말이 신제품의 히트 모델, 이 신제품 이게 출시해가지고 히트 모델이 되는 거는 인간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영역의 문제라고 얘기를 막 해요. 이게 농담 삼아. 바꿔 얘기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진짜 히트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히트 모델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나왔는데 정말로 아주 쫄딱 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신제품을 개발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주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고객의 수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바꿔 얘기하면 이런 제품들은 이용자의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된다? 성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가면 초음파 진단 장비 있죠? 초음파 진단 장비가 뭡니까? 내과 의사들은 외과적 시술로 환부를 째가지고 이렇게 직접, 열어가지고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로 검사가 많이 나오죠?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소변 검사나 굉장히 다양한 검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내가 확인하는 방법은 초음파 진단 장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누워 있겠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제 이상한 초음파 장비를 여기다 배에다 대고 막 문지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초음파가 전파를 쏴서 안에 장기를 이게 관통하거나 투과하면서 그림자 음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음영이 그려지는 걸 어떻게 돼요?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간이 부었어요. 뭐가 어때요? 여기에 무슨 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파장에 의해서 이렇게 음영이 생기는 것 갖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의사가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의사가. 이 나중에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모든 업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돼요? 이 의료기기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아주 부를 창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고객의 수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제품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심지어는 이용자가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란 얘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경쟁자가 어떤 걸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경쟁자의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제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죠. 그죠? 이런 거는 신제품에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신제품을 딱 만들어내면 B 기업은 어떻게 돼요? 후발주자. 특히 세컨 무버들, 팔로워들, 패스트 팔로워. 즉, 추격자 이런 기업들은 선도 기업들이 뭘 만들어내면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분해한다. 제품을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경쟁사를 분석했을 때 경쟁사의 제품을 갖고 와서 쫙 분해해가지고 설계가 이렇게 됐네. 여기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여기다 어떤 기능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경쟁사의 특성을 분석해서 거기다 기능적 특성을 결합하거나 더 어드밴스된 기능을 추가해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거죠. 이게 세컨 무버들이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경쟁사를 분석해서. 우리나라 예전에 갤럭시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삼성은 옴니아2라고 하는 글로벌 전략적 휴대폰, 김연아라고 하는 광고 모델을 써가지고 그래서 옴니아2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기능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옴니아가 나온 다음에 아이폰을 벤치마킹 하는데 불과 11개월 만에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아이폰의 기능적 특성을 다 갖고 아이폰이 없는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갤럭시라고 하는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사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경쟁사의 특징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서 쓰는 방법. 그래서 경쟁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게 이게 사실은 시장 내에서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압축 고도 성장기 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때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일본 제품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기능적 특성을 어떻게 돼? 따라해서 만든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돼? 일본 제품보다 더 낮게 해서 시장을 침투해서 뺏어오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됐냐? 미국 제품의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일본도 그렇게 따라해가지고 시장을 침투했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흉내냈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 제품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을 쫓아간 기술적 갭을 줄이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 속도와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가는 속도와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온 속도 어떻게 다를까요? 점점 이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즉 뒤에 있는 패스트 펠로워들의 이 세컨 무버들의 추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기업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경쟁사를 벤치마킹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고 기능적 단점을 찾아서 거기다 기능적 특성을 더 추가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가격은 시장에서 더 낮게 판매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했던 것들이 기업이 성장하는 발달 단계에서 본다면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선진국형 기업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본도 거쳤고, 일본을 따라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이 올라와 있으면 우리나라 걸 지금 쫓아하고 있는 중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쫓아와서 거의 우리나라 근접해 있어요. 어느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갭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아주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분석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로 뭐냐면 기술을 응용하는 단계에서 쓴 거예요. 기술을 응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신제품 개발이 이제 적용되는데, 여러분 혹시 RFID 들어보셨나요?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즉 라디오 주파수에 의한 아이디예요. 아이디. 이게 그래서 이거 주로 어디서 만든 거냐 이거. 이게 탄도미사일 요격시키는 그 군사용 목적 기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쪽에서 쏘면 좌표값을 찍죠. 여기가 출발지입니다. 여기가 A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 C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쫙 위성으로 이제 좌표값을 찍어서 미사일을 쏩니다. 쫙 그럼 어떻게 돼요? 미사일이 여기 있을 때 각각의 위치마다 어떻게 됩니까? X하고 Y 이 3차원 좌표값을 이 미사일에다가 계속 좌표값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볼 때의 좌표값, 얘가 날아가면서 위치가 계속 변경되죠. 위치가 계속 변경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치가 계속 변경되는 그 좌표값을 계속 송신을 해가지고 좌표값을 보정시켜줘서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타겟팅 딱 할 수 있게, 목표에 딱 맞출 수 있게. 그거를 주고받는 장치가 바로 이 라디오 주파수예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이 미사일의 이 특징들을 쭉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나왔던 기술인데, 그러면 이 상대방은 이 미사일 날라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격하기 위한 그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그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은 바로 뭐냐면 딴 걸 쫓아가는 뭐 열추적 미사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발신지에서 주고받는 자동 주파수의 그 주파수 장치를 요격 미사일이 쫓아가요. 그래서 주파수 장치를 쫓아가서 요격하는 그러한 기술이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 쓰는 게 RFID입니다. 이게 이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이 RFID라고 하는 이 기술이 어떻게 돼요?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유통과 물류 분야에 이것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홈 네트워킹 기술에서도 이것이 이용되고, 그래서 호주의 목축업자가 RFID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목축업자가 기술을 쓰는 거예요. 소 딱 태어납니다. 송아지죠.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RFID 건이 있어요. 총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뒤에 태그 칩이 있어요. 칩이 어떤 칩이냐면, 조그만 점이에요. 조그만 점. 점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칩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송아지의 애기 송아지의 목젖 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탁 쏘면 여기서 칩이 하나 나와요. 칩이 나와서 송아지가 이렇게 꼬리가 있고요. 다리가 4개 달려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송아지입니다. 이게 있으면 송아지 입에 넣어가지고 탁 하면 위에 RFID 칩이 딱 붙습니다. 얘가. RFID 칩이 딱 붙으면 이제부터 이 송아지는 비접촉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즉 수의사가 이 바깥에서 송아지에다가 RFID 건을 넣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너 송아지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 이 기록을 여기다가 삑 바깥에서 접촉 데이터 케이블로 뭘 칩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PDA 같은 이러한 전화 이렇게 단말기 같은 걸 통해서 무선으로 위 벽에 있는 이 송아지의 RFID 칩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생 동안 너가 어떠한 사료를 먹었고 어느 목장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일생 동안의 데이터를 이 칩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 칩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 소에
일생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가 이제 도축돼 가지고 뭐 스테이크에 나와서 이렇게 포장되면 이 포장에 있는 RFID 칩을 리더기를 딱 찍으면 이 송아지의 모든 일생 정보가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RFID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유통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횡성한우. 횡성한우 같은 거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명절 때마다 우리나라 한우 되게 비싸잖아요. 이거 막 출산지 속여가지고 막 수입산 소고기인데 막 속이고 막 이런 문제 명절 때마다 막 나오죠. 이런 거를 속이기 위해서 원산지 칩을 RFID 태그 DB에다 만들어가지고 아예 딱 박아가지고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기를 딱 찍으면 아 이거 횡성한우네. 어느 목장 주인이 송광석이야. 어느 목장에서 사료 어떻게 먹었고 넌 어떻게 자랐고 너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도축됐구나. 이거 일생의 모든 관리 무슨 뭐 항생제 주사 맞았는 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생 관리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이거 이제 RFID 이용해서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신제품 개발의 세 가지의 전략적 접근 방법은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냐? 수요자 인식. 고객의 수요 인식 특성에 의해서 신제품이 개발되는 경우가 성공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두 번째,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신기술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모색되는 그러한 신제품 개발의 특성. 이런 것들이 주로 신제품 개발 과정의 전략적 접근의 세 가지 축이다. 신제품 개발의 특징을 보면 개별 과제를 선별하는 깔때기가 있다. 퍼넬이라고 하면 깔때기니까 이게. 그래서 이 깔때기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깔때기예요. 착. 아이디어 제너레이팅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쭉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돼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정말 아이디어 좋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이거를 구체화 단계 시키는 단계로 들어가면 각각의 아이디어에 다 돈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신제품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 제너레이팅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스크리닝하고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좋은 아이디어야 해서 이거를 어디로 넥스트 스텝으로 자꾸 넘긴다는 뜻이에요. 넥스트 스텝으로 자꾸 넘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중간 부분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잘못 생각했나 보다. 여기서 포기하자. 중간 부분까지 들어간 이 돈이 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돈이 되는 거죠.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이디어 제너레이팅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깔때기 구조를 걸러가지고 진짜 핵심적이고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넥스트 단계로 넘기자. 그 넘겨서 성장성과 시장성, 수익성,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이 신제품 개발의 기본적 목적은 시장 확대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인데 그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기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신제품으로서 수익을 내는 거는 가장 기본적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야. 신제품을 출시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수익을 못 내는 거지. 이게. 그러면 너무나 이거는 큰 손실이 되겠죠.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1강의 3약이죠. 현대기아만 굉장히 강하고 나머지 세계 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 현대기아가. 나머지 15%를 세계 업체가 나눠 먹고 있어요. 이런데 신제품으로 출시한 자동차가 이제 쌍용 자동차를 얘기해요. 신문 기사에 나와있던 걸 볼게요. 지금 이 쌍용 자동차가 굉장히 위기죠. 이게.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에서 코란도, 뉴 코란도, 뭐 뷰티풀 코란도니 뭐 이런 거를 저희 개발하려고 수천억을 넣어 3천 몇 억을 넣어가지고 신제품 개발했는데 실제로 팔린 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적게 팔린 거예요. 이 개발 비용보다도 더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일부 자본 잠식 상태. 쌍용 자동차가.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신제품 개발 잘못한 거죠. 그죠? 이용자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뭐 이거 약간 좀 가식거리긴 하지만 뷰티풀 코란도를 인터넷에 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티볼리 대자. 이게 그래서 딱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이용자의 특성이 어떤 형태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아이디어 제너레이팅 단계에서부터 시장 특성과 이러한 단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넘겨야 된다. 이게 넘길 때마다 돈입니다. 다 비용.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드랍시키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철저하게 검증하자. 신제품 개발할 때. 그게 바로 이 선별 깔때기의 기본적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 아티클을 읽을 때 이런 얘기 나와요. 그때 또 제가 아티클에 대한 것들도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제품 개발 과정의 세부 단계가 쭉 이제 구분이 돼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쭉쭉쭉 넘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자,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절차입니다. 이게. 쫙 해서 봤더니 아이디어를 산출해서 제품 선택해서 쭉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제품 생산 방법이죠. 쿠퍼 모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쿠퍼의 신제품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는 그 절차적 모델. 예, 쿠퍼 모델하고 좀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실제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어떠한 게 주로 쓰이냐? 아, 여기 나왔네요. QFD. QFD는 바로 뭐냐면 품질 기능 전개예요. Quality Function Deployment. 그러니까 품질의 기능을 디플로이먼트, 전개하는 거예요. 쫙 펼쳐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능적 특성에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특성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번 우리 QFD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FD를 Quality Function Deploy, 품질 기능 전개, 기능을 전개, 디플로이먼트 전개하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House of Quality, 품질의 집. House of Quality, 즉 품질의 집이에요. 이거는 이제 품질 기능 전개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결합돼서 쓰입니다. 요 QFD는 어떤 거냐? 속성 평가법이에요. 속성 평가법. 속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이 갖고 있는 품질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 엔지니어들한테 제품의 이용자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속성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전달시켜주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자들은, 이 기술자들은 고객을, 엔드 유저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 기업 내부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니까. 그죠? 이 사람은 마케팅하는 팀이 아니니까. 기술자들이 고객을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속성, 선호하는 특성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바꿔 얘기하면 니들이 만드는 엔지니어 중심, 즉 공급자 중심의 신제품이 시장에 런칭됐을 때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용자의 특성이 반영된 고객지향적 제품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실패하더라. 니들이 엔지니어들이만 바꿔면 공급자 중심의 제품, 엔지니어 중심의 제품, 이런 제품들은 이용자의 특성이 반영하는데 주로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급자 중심의 제품을 만들고 고객 지향적인 제품의 설계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니들이 주로 실패하더라. 그래서 엔지니어들한테 고객들이 중요해하는 품질 속성이 뭐야, 이거를 알려줘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중요한 속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서 고객지향적인 제품, 고객의 목소리를 공정내에다가 반영시키기 위한 그러한 설계 방법. 이게 바로 QFD HOQ입니다. 이게 알았죠? QFD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QFD HOQ를
왜 사용할까? 뭐가 될까요? 바꿔 얘기하면 이거죠? 이점이 뭐야? 이점이 뭐야? 이거예요. QFD HOQ 이용의 이점, 장점은 무엇일까요? 짝. 어떻게 될까요? 제품 설계 단계, 시간을, 설계하고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리는 시간만 줄이는 거로 귀결되지 않죠.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뭐하고 연결돼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신제품 개발하는 단계가 굉장히 간소화되면서 시간이 줄어들어요. 신제품 개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줄어듦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개발 비용이 적게 든다. 이게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객 지향적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이게 공급자 중심형 제품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더라. 이게 QFD HOQ를 이용하는데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거 쓰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신제품 개발할 때. 그러면은 QFD HOQ의 실제 이용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QFD HOQ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QFD HOQ. 먼저 뭘 만들까요? 우리 신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신발. 예를 들면 조깅화 운동화를 하나 이제 러닝 이제 달리기하고 운동할 때 신는 조깅화를 하나 이제 만드는데 신발을 만드는데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 소비를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되냐? 중저가의 아주 기능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언제 속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속성 평가 QFD. 속성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자, 운동화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보면 디자인 중요하죠. 그죠? 디자인 중요합니다. 그죠? 운동화의 디자인. 조깅화. 두 번째. 조깅화니까 어때요? 무게 중요하죠. 무게. 가벼워야죠. 워커 같으냐 무거운 신발을 신고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세 번째. 통기성 좋아야 되겠죠. 그죠? 통기성. 발에 땀 나는데 발냄새가 이게 통기가 안 돼가지고 발냄새가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신발의 내구성 중요하죠. 조깅 한번 뛰고 나왔더니 운동화가 실밥이 터진다든지, 막 밑창이 금방 막 다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쭉 있겠죠.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고객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품질의 기능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집을 져봅시다. QFD 했으니까 속성평가 했으니까 뭘 만들어야 돼? 이거로 HOQ 만들어요. 품질의 집 만들어야지. House of Quality.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속성평가가 여러 개 있다고 치고 자, 해서 만들고 집을 만듭니다. 집을 자, 해서 자, 이렇게 이게 집이죠. 집. 요게 이제 우리 집 만들 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집이에요, 이게. 집인데 왼쪽 방은 어떤 거에 들어오냐? VOC가 들어옵니다. VOC. Voice of Customer. 즉 고객의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즉 어떤 거예요? 조깅화라고 하는 왼쪽 방은 고객의 소리를 집어넣는다. 조깅화를 만들 거야. 엔지니어한테 고객들이 조깅화 만들 때 어떤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고객들이 디자인, 무게, 뭐 통기성, 내구성, 절차 해가지고 뭐 구구절절하게 속성이 있겠죠. 그래서 핵심 속성을 뭐 6, 7가지 뽑았다. 그럼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만드냐면 굴뚝을 만드는 겁니다. 굴뚝. 자, 이렇게 굴뚝을 만들어서 이 굴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용자들이 평가한 중요도가 들어갑니다. 중요도는 1점에서부터 뭐 10점, 나는 1점부터 5점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편한 대로 그냥. 이게 그래서 여기 나는 10점 갖고 하겠다. 그럼 어떻게 디자인 이게 못 먹어도 디자인이 최고지. 9점. 신발 무게 이거 중요해. 8점. 통기성은 뭐 한 6점. 내구성 어때? 내구성 이거 튼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7점.
어떤 기능은 6점. 이렇게 중요도를 여기다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예. 중요도를 평가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특성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쭉 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지붕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어요.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만들고 요 지붕 위쪽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성은 뭐냐면 기술적 특성입니다. 기술적 특성. 기술적 특성.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고객의 소리 VOC가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시장 내에서의 시장 내에서의 경쟁자하고의 비교 결과예요. 경쟁자 비교. 자,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쫙 해서 1점부터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이걸 확대해가지고 쫙 해서 보면 이제 봅니다. 여기다가 우리 회사 자사는 어떻게 되냐? 신제품 개발할 때 요건 자사. 그 다음에 삼각형은 어떻게 돼? N사. 나이키라고 합시다. 나이키. 이 나이키 N사 갖고 나이키라고 하면 이거 9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뉴발란스가 신세대고 뭐 어찌됐든 그래서 N사.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빈 사각형은 A사, 아디다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놓고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야, 그작 봤더니 경쟁사부터 평가해줘. N사는 어떻게 돼? 여기가 있고, N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A사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P사는 또 여기 있고, 쫙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경쟁사에서 시장 내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디자인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쫙 있으면 아디다스보다는 좋고, 어떻게 되냐? 나이키보다는 작은 여기 정도의 우리는 포지셔닝. 자, 이렇게. 두 번째, 무게감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 디자인과 이용자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속성들을 여기다가 경쟁사하고 이렇게 좌표값을 찍어서 표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척도 스케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장 내에서 우리 회사의 위치를 쭉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뱀같이 되죠, 뱀. 3점, 여기는 1점, 여기는 강점, 약점, 강점, 약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라? 스네이크 플롯이라고 해요. 스네이크 플롯. 뱀이 이렇게 꾸불꾸불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시장 내에서의 이 수평적 속성의 위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기술적 특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 특성이 여기에. 기술적 특성. 그럼 여기에 있는 기술과 여기에 있는 기술은 어떻게 되냐? 두 개가 만나는 관련성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술적 특성이 위에 지붕에 올라가고 이 가운데 거실은 뭐가 들어오냐? 고객의 요구 속성과 기술적 속성의 관련성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림에 고객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중요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고객의 속성 왼쪽 방, 시장 내에서의 경쟁자의 위치 오른쪽 방,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신제품 이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기술적 특성의 수준이 여기에 지붕에, 기술적 특성과 고객의 특성이 만나는 이 특성의 계산 결과값이 가운데 거실. 아래쪽 방도 있어요. 여기 아래쪽 방 요렇게 요 아래쪽 방에는 뭐가 들어가냐? 기술적 특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기술적 특성이 쭉 내려와서 시장 내에서의 경쟁자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림에 고객의 목소리, 경쟁사 분석, 기술적 특성의 경쟁사 분석, 우리 회사의 기술적 특성, 고객의 소리와 기술적 특성의 관련성, 이 한 장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하자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반복되는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되더라? 바꿔 얘기하면 아까 QFD HOQ의 2.2라고 한 게 뭐였죠? 이게 시간을 단축한다 그랬어요. 신제품 개발하는. 시간 단축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게 투입되는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패 비용도 줄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고객 지향적인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객 지향적인 제품 설계. 그래서 QFD HOQ가 어떻게 되냐?
웬만한 기업들은 이거 다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 QFD HOQ가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냐가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되고, 뒤쪽에 가서 또 다시 나옵니다. QFD 쫙 해서 봤더니 고객의 요구를 제품 설계 명세서에 반기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쫙 해서 72년도에 일본의 조선사 미쓰비시에서 처음으로 차용됐고, 도요타 자동차, 현대기아, 유럽, 미국 대부분의 회사들이 QFD HOQ를 다 쓰고 있다. 그래서 QFD HOQ는 여러 가지 구성되어져 있는 이러한 다기능 팀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주로 활용이 된다.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의 소리, 시장 내에서의 평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술적 특성. 기술적 특성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기술적 특성이 여기 들어가고, 요 기술과 요 기술이 만나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운데는 여기하고 여기의 관련성. 요걸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숫자로.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특성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매트릭스 형태로 요 그림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QFD HOQ입니다. 이게. 셀령 생산 라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령 생산 라인. 셀령 생산 라인을 쫙 해서 봤더니 셀령 생산 라인은 셀이야, 셀. 우리 이거 니은자 그림에 관련된 겁니다. 쫙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컨티뉴어스 라인, 하이브리드, 배치, 잡쇼, 프로젝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쭉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 방법, 이렇게는 어떻게 돼? 주문형 프로세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셀령 생산 라인은 바로 뭐냐면 하이브리드 프로세스의 특징이 나타난 이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 프로세스는 여기서 말하는 GT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GT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룹 테크놀로지예요.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룹핑. 즉 작업을 할 때 내가 니은자 그림에서 요 가운데 있는 공정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대량 생산의 이점, 그 다음에 주문형 프로세스의 이점이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생산 프로세스라 그랬죠. 그죠? 이게. 그래서 두 개의 생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프로세스예요. 그죠? 이게. 하나는 대량 생산 선형 구조, 하나는 어떻게 되냐? 작업 중심의 이러한 워크 셀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 이 워크 셀에서 뭘 만드냐? 중간 단위의 부품들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낸다? 이 라인 프로세스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부품들을 조립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 이 두 가지의 공정이 하나의 생산 라인에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워크셀을 만들 때 작업의 이 유사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사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 홀류 생산한다 그랬죠. 그죠? 아반떼, 그랜저, 그 다음에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소나타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그래서 쭉 생산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하나의 라인에서 홀류 생산을 하고 있다. 우리가 홀류 생산을 하고 있다면 GT셀을 만드는데, GT셀을 어떻게 만드냐면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만듭니다. 이게 아반떼 만들다가 중간에 싹 들어가 있는 시간이 뭐죠? 그랜저 만들기로 전환하는 시간. 요게 셋업 타임이죠. 여기도 셋업 타임. 그죠? 아반떼에서 그랜저로 전환할 때 그랜저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셋업 타임인데, 아반떼 작업에서 하던 그 작업과 그랜저 작업이 이질적으로 전혀 다른 작업을 하면 셋업 타임으로 작업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반떼는 철판에다가 구멍 뚫는 작업인데 너는 50mm, 그랜저는 100mm 철판에다 구멍 뚫는 건데, 그 다음에 소나타는 200mm. 공통점은 철판에다가 구멍 뚫기.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러한 세 가지 작업을 하나의 워크셀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워크셀 안에다가. 이게. 요걸 무슨 원칙이라고 하냐? 요거를 GT 그룹 테크놀로지, 즉 그룹핑을 해가지고
기술의 유사성 원칙으로 이렇게 딱 그룹핑할 때 쓰는 그러한 유사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워크셀 안에다가 홀류 생산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생산하냐면 유사성의 원칙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의 유사성, 재질의 유사성, 뭐 크기의 유사성 이런 형태.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유사성의 원칙은. 그래서 유사성의 원칙으로 이제 워크셀을 만드는데 워크셀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크셀. 선형 라인은 어떻게 돼요? 조립 어셈블 라인은 그냥 선형이니까 일자예요.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쭉 부품이 들어오면 작업해서 완제품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니은자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 게 벤치마킹 된 게 요거죠. 선형 구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프로세스에서 작업자 중심의 것을 오더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한 건 어떻게 되냐면 작업 단위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공정을 설계할 때 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U자형, C자형, S자형, 말굽 형태 이렇게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작업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정리에 자재가 흘러 들어갑니다.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공정은 어떻게 된다? 얘는 작업의 유사성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예를 들자면 아반떼는 10mm, 너는 50mm, 너는 100mm의 철판에다 구멍 뚫는 거. 그러면 공구만 바꿔주면 되겠죠. 드릴의 굵기 사이즈만 달리하면. 즉 아반떼 작업하다, 그랜저 작업하다, 소나타 작업하다, 그랜저 작업할 때 유사한 작업이니까 전환시키는 셋업 타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작업의 유사성으로 바꿔버리면 A 모델에서 B 모델로 스위칭할 때 셋업 타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점이에요. 그래서 작업의 유사성으로 이렇게 워크셀을 만드는 거예요. 워크셀. 이게 그 워크셀을 바로 그걸 만드는 방법이 GT셀이라는 거예요. 그룹 테크놀로지.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공정 내에서 작업의 속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선형 구조가 아니라 전체 아우를 수가 있고 S자형 작업자는 작업자 둘이서 공정 내에서 자재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게 그래서 이러한 GT셀의 기본적 장점은 바로 뭐냐? 운반 코스트가 감소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공구 사용이 감소돼요. 자동화 기계 쓰니까. 인간관계가 인간성이 매몰되지 않고 당연히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전문 기술이 향상이 됩니다. 특정한 목적에 이런 기계들을 쓰기 때문에. 반대로 이 셀형 생산 라인은 투자액이 증가해요. 투자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초기에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초기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에서 셀형 생산 라인을 운영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야지만 셀형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없는데 셀형 생산 라인을 쓰게 되면 기계의 가동률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가동률이 낮다는 얘기는 생산하는 비중이 낮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동시공학에 관련된 것들 보겠습니다. 동시공학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시공학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인데 순차 설계 방법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앞에 쭉 동시공학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됐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말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전통적 순차 설계라 그래요. 순차 설계. 뭐를? 요 방법을 전통적 순차 설계입니다. 컨셉 개념적으로 설계하고 실제로 이거를 샘플 만들어서 만듭니다. 금형 만들고 틀 만들어서 몰딩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만들고 샘플을 만들면 마케터하고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사람 다 모여가지고 당신네들이 원한 게 이런 거지 라고 검증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케터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운동화 여기 이쪽 부분이 너무 덜 깎였네. 여기 깊게 좀 깎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동화의 발목 부분을 라운딩을 좀 깊게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대량 생산으로 제조 설계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가서 설계도의 개념적 설계 컨셉 단계에서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고 여기서
다시 샘플 만들어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검증받는 거야. 요번에 많이 깎았어요. 저희가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많이 깎았네. 요거보다는 좀 약간 좀 덜 깎아야 되는데.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설계 변경해서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양산 모델을 만들기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순차 설계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할 때 실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제품 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제품 개발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라운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난상 토론하자. 그게 바로 뭐예요? 동시공학입니다.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엔지니어, 마케터, 세일즈, 고객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재무 담당관 다 모여가지고 제품을 어떤 형태로 설계할 거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해서 계속 의견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렴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차 설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막 벌써부터 막 그냥 컨셉 만든 다음에 설계도 해가지고 샘플 만들고 검증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멀었어 아직까지. 의견이 통합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난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의견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협의하면서 수렴시켜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지만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작업의 진척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철두철미하게 하나씩 집으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중해지면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반영되니까 실패 비용을, 이 실패의 반복 작업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 시간은 어떻게 되냐? 시간이 얘에 비해서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제품이 돼서 양산될 때까지 시간을 보면 동시공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동시공학에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 타겟 코스트, 목표 비용을 딱 정해놔요. 예를 들면 신제품 요번에 개발할 때 나는 5억이야. 5억 이상 돈 못 써. 그럼 5억 내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신제품에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 이벌루에이션 코스트, 즉 평가 비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목표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이 평가 비용이 타겟 비용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평가 비용하고 타겟 비용, 신제품 개발하면서 검증에 전체 들어갔던 이 평가 비용이 타겟 비용보다 넘어버리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실패. 그냥. 그러니까 프로젝트 성공하려면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제조 설계 양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훨씬 더 짧을 수 있다. 이 동시공학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건데. QFD, HOQ.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 다 모아놓은 다음에 고객의 소리, 시장에서의 경쟁자 분석, 이것들을 그림 한 장에 그려가지고 협의해서 신제품 개발하는 방법.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예가 QFD, HOQ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주로 많이 쓰인다. 동시공학의 이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분석과 가치 공학에 관련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치 분석하고 가치 공학을 한번 볼게요. 가치 공학하고 가치 분석의 특징은 이 한마디로 딱 구분됩니다. 쫙. 밸류 애널리시스하고 밸류 엔지니어링의 이 가치 공학하고 가치 분석은요, 어떤 거냐? 이미 생산되고 이거의 구분이에요. 지금 이게 구분. 이거 구분 어떻게 하냐? VA. 가치 분석은 이미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생산 명세서나 구매 요구 사항에 나타난 제품의 명세 요건 조건. 명세 요건이라든지 어떤 조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값싼 제품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설계할 때 파트 A가 있고 파트 B가 있어요. 그래서 부품 A하고 B가 두 개가 결합돼서 이렇게 니은자로 딱 결합해서 나사못을 여기다 끼는 거예요. 나사못을. 그러면 부품이 몇 개 필요해요? A가 있고 B가 있고 나사못 C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세 개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야, 부품 3개 쓰지 말고 니은자로 되어져 있는 부품 1개로 그냥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품 수가 줄고 무게도 가볍고 어떻게 돼요? 작업도 단순해지면서 비용은 더 적게 든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가치 분석입니다. 이게 가치 분석이고, VE 엔지니어링, 가치공학에 관련된 것들을 보겠습니다. 가치공학은 VE는 원가 회피 방법으로 생산 단계 이전,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고치면 VA, 생산 단계 이전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되냐? 최적의 원가와 제품 설계 방법을 구현해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시작하면 VE가 되겠죠. 생산 이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설계에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서 VE로 해가지고 제품을 양산합니다. 제품을 양산해요. 양산해서 쭉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A 부품을 C로 바꾸면 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VA가 되겠죠. 양산 단계를 거치면서 가치 분석하는 것은 VA. 양산 이전은 어떻게 되냐? 설계 단계에서 고민하는 것은 VE. 이게 바로 가치공학과 가치 분석에 대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치 분석과 가치공학의 차이는 선후행에 이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 가치석과 가치공학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사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50년대 나왔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이제 그 조그만 회사에 이 공장장으로 있던 마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어떤 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회사 그냥 공장 관리자 마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회사의 직원인데 옆에 공장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공장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또 다른 공장 하나를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1공장이고 이제 2공장. 자. 근데 이제 2공장에다 지려고 하면 이제 공장을 지을 때 기본적 조건이 뭐였냐면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단열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단열재를 뭘 썼냐면 그 당시에 석고보드 있죠. 이 외벽하고 천정에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확산되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하기 위해서 석고보드 내장재를 쓰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벽에다가 천정하고 그러면 이제 불이 막 가연성 소재가 있더라도 급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거를 좀 낮게 할 수 있겠죠. 천천히 할 수 있게 화재가 퍼지는 거를 그런 측면으로 이 불연 석고보드를 공장에서 이제 이 벽에다가 내장재에다가 해가지고 공장을 이제 두 번째 공장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50년대 때 석고보드의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좀 구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비싸더라도 어쨌든 공장을 운영하려면 이거를 자재가 필요한 자재니까 구매 담당하는 회사의 담당자한테 요청을 했어요. 석고보드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석고보드를 이제 구해주기로 했던 그 구매자, 이제 납품하는 그 서플라이어가 물어본 거예요. 마일러한테. 아니, 왜 석고보드가 그렇게 대량으로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장을 증설하는데 불연 석고보드로 이거가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해서 그래. 그래서 그걸 좀 구해줘.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일로가 그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구매 담당자가 마일로한테 제안을 합니다. 공장장님, 꼭 석고보드가 아니라 석고보드랑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어떻게 되냐? 비용은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한번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석고보드가 아니라 석고가 매달려 있는 도배지 이렇게 종이 같은 데다가 석고의 가루를 쫙 코팅해가지고 입혀놓은 그런 무슨 벽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물 형태로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물에 석고가 이제 쫙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도배 붙이듯이 벽에다가 쫙 바르면
석고 판넬로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연 종이를, 이런 이 불연 내장재 이 종이를 벽에다가 바르면 한 겹 바르는 게 아니라 이걸 세 겹 정도 바르면 석고보드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데 가격은 3분의 1. 굉장히 가격이 싸죠. 3분의 1이면서 작업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 벽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더 빨라서. 가격도 싸고 생산성도 좋고 효과는 동일하고 라고 하면 어떤 게 좋겠어요? 가격은 3분의 1로 있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불연 석고 종이를 벽에다 붙이는 게 더 빠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가치 분석의 시작입니다. 이게 마일로가 그래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대체 부품의 특성 같은 것 같고, 아 이렇게 바꾸면 기업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보고서를 써요. 그게 바로 가치 분석, 가치공학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900년대, 90년,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한 마일로가 제시했던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기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돈은 줄였는데 기능성은 강화됐어. 그런 형태의 접근 방법의 엔지니어링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치공학입니다. 이게 2000년대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9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이 가치공학과 가치분석은 사실 오랜 기간 나온 지가 오랜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돼가지고 기업에 활용되기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주로 이게 막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원가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많이 활용됐다. 그래서 이 VA하고 VE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품 수를 줄이는 거. 불필요한 제품의 특성이 없냐? 불필요한 제품의 특성을 빼버린다. 그러면 원가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2개 이상의 부품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냐? 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이 부품을 결합한 3개의 부품이 결합된 건데 이거 어떻게 돼? 처음부터 그냥 이거에다가 이렇게 하면 3개가 2개를 줄였으니까 원가 준다. 작업 시간도 줄어든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무게를 줄일 수 있냐? 무게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돼? 이게 무게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된다? 자재가 덜 들어간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비용 우위가 된다. 그 다음에 제거되어야 할 비표준화된 부품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단량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나사못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3mm, 5mm, 7mm짜리가 표준품이야. 나사못의 사이즈는 나사못의 이 스크류의 모양에 따라서 3mm, 5mm, 7mm짜리 나사가 있다고 한다면 4mm짜리 나사는 표준화되어져 있는 이 나사에 비해서 굉장히 단위당 가격이 높습니다.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적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비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으로 막 대량 생산해서 가격이 싼 표준화 부품으로 바꾸게 되면 나사 하나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싸집니다. 그 다음에서 어떻게 돼요? 표준품으로 쓰니까 호환성이 증대되면서 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이게 바로 가치분석, 가치공학에서 주로 쓰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특징, VA하고 VE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요거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모듈러 설계 방법입니다. 모듈러 설계 방법. 이거 우리 2장 읽기 자료에서도 우리 넉다운 프로세스 있어요. 넉다운 프로세스. 그죠? 넉다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마쓰다 자동차가 0일 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우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완성차를 들여와서 해체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돼요? 부품 레벨로 러시아에 보내서 무관세로 이제 수출하는 형태예요. 러시아에선 그 부품을 받아가지고 완제품으로 조립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품을 해체할 때 보통 자동차가 25,000개에서 3만 개 정도, 3만 개, 35,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자동차 한 대당. 보통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3만 개라고 합시다. 3만 개 부품을 부품 단위로 해체하면 조립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막 시계나 이런 것들 막 남자들 막 호기 좋게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뜯어가지고 다 안에 막 정리하고 선 정리해서 고쳤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조립하고 딱 했더니 나사 하나가 남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빠진 거지? 이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부품 레벨로 이 분해를 해버리면 조립할 때 쉽지 않아요, 이게. 즉, 바꿔 얘기하면 조립하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 부분 기술적 기반이 갖고 있어야 돼요. 생산 라인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품 레벨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파트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크게 묶어버리죠. 그죠? 그 파트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모듈이 됩니다. 모듈. 이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듈 생산 방법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이거보다 와닿지 않고 자전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전거를 쫙 해서 자전거를 안장이 있고 여기 이제 뒤에 의자가 있고 바퀴가 있습니다. 페달이 있고 쫙 해서 페달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만드는데 여기 요 앞부분을 파트 A,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되냐? 파트 B, 이 뒷조석 뒷바퀴 부분을 파트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A 파트는 이 자전거의 타이어에 이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광폭 타이어하고 일반 도로용 타이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B 파트는 어떻게 되냐? 안장이 어떻게 돼? 안장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과 이게 유동적으로 이게 변화되는 자기의 다리 사이즈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그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C도 마찬가지로 광폭과 그런 타이어가 광폭 타이어가 있고 일반 도로용 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는 형태, 하나는 고정하는 형태. 그럼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네 가지. 그럼 부품의 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전체 모듈 부품의 재고는 8가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8가지만 갖고 있으면 몇 가지의 제품을 만드냐? 2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어떻게 돼요? 4, 16. 16가지의 제품의 다양한 특성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모듈화 제품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대량 고객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듈화 생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러한 생산 방법을 특화시키고 변형시킬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모듈화 생산 방법의 이점이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설계의 새로운 추세입니다. 제품 설계의 새로운 추세는 바로 뭐냐면 컴퓨터 지원 설계. 컴퓨터가 보조해줘가지고 설계하는 이거 너무나 올드하다. 굉장히 올드한 도구다 이거. 요즘엔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3D 프린터기. 유연 생산 시스템의 현대적 대표적인 제 뭐가 될까? 제가 얘기했죠. 생산 운영 관리 발전 단계에서 3D 프린터기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더라. 3D 프린터기가 이게 그래서 이러한 3D 프린터기 같은 것들이 제품 설계의 새로운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제품의 다양화와 이제 마케팅과 이 생산에 관련된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시각에서는 높은 제품의 다양화를 이제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원톱 마케팅이라고 해서 고객의 니즈를 다 집단별로 클러스터링해서 이것들을 니즈를 충족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고객 세분화 전략이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산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돼요? 낮은 제품 다양화를 선호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내가 생산 라인에서 뭐라 그랬죠? 싱글 모델 라인. 그죠? 하나 제품을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만 만드는 거야. A 모델 하나의 라인에서. 이건 싱글 모델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품의 다양화를 선호합니다. 복잡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즉, 생산성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겁니다.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요? 쭉쭉쭉쭉 증가합니다. 이게 표준화된 제품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품의 다양화가 생산과 마케팅, 기업 입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제품의 다양화가 매출액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제품을 너무 다양하게 시키면 고객이 어떻게 되냐? 도리어 구매 의사결정이 느려져요. 어떤 거를 집어야 될지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 의사결정이 느려지면서 어떻게 돼요? 도리어 이게 감소가 됩니다. 이게 감소가 되고 실제로 집단한테 광고를 어떤 형태로 대표 상품을 골라서 광고해야 될지가 타겟팅을 잡기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만식 기념관 2층에 가면 매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조만식 기념관 거기에 가면 2층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이 쉬는 시간 15분입니다. 15분에 착하게 줄 서가지고 줄 착하게 서 있으면 그 긴 줄이 15분 내에 안 줄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제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만식 기념관 2층에 있는 그 매점에 그 긴 줄이 있어. 근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건이 있다. 공간을 넓히지 않는다. 둘째,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 계산하는 아주머니를 신규 고용하지 않는다. 계산대를 신규로 증설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두고 웨이팅 라인의 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2층에 조만식 기념관 2층에 이렇게 쭉 요 코너에 있죠. 코너에. 여기에 있는 이 매점에 학생들이 15분 쉬는 시간에 줄이 쫙 서 있어. 이 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제한된 고객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딱 들어갔더니 음료수에 먹을 가지가 음료수 선택가지가 15가지. 커피, 우유, 주스 뭐 굉장히 다양한 음료수 먹을 가지. 과자를 고르려고 했더니 과자가 뭐 20가지야. 뭐 제크부터 시작해서 뭐 오레오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과자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우유를 먹으려고 했더니 우유도 한 종류가 아니야. 무슨 우유 수십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자가 들어와서 구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 늦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확 줄이려면 제한된 고객화. 제한된 고객화가 고객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다양하면 도리어 너무 다양하면 증가하다 도리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근처에서 멈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음료수는 오렌지 주스, 콜라, 그 다음에 우유, 커피 4가지 딱 끝. 그 다음에 과자는 어떻게 돼? 제크하고 오레오 2개 끝. 빵은 어떻게 돼? 샌드위치 하나, 보리빵 하나 끝. 이거 외에는 이제 없어. 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화의 레벨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제품은 아닌 거야. 즉 제한된 이 고객화의 제한 폭을 좀 이렇게 좀 좁혀놓는 거죠. 한 가지 제품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자재 관리가 어떨까요? 공급지 일하는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고 이용자들은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결정된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회전율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델 컴퓨터 들어가서 PC를 산다라고 치고 구매 단계를 진행시켜 보세요. 그러면 A 모델을 딱 골랐더니 선택하게 돼요. 모니터 사이즈는 딱 이렇게 돼요. 그럼 모니터 사이즈는 수십 가지가 나오겠죠. 제조사별로, 그죠? 수십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델 컴퓨터 딱 펼침 상자를 딱 열면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2-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모니터 골랐어.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용량을 고를 거야. 하드디스크 용량을 딱 고르려고 하면 하드디스크 용량도 펼침 상자가 마중에 쭉 펼쳐져야 되겠죠. 그죠? 다양하게. 절대로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2-3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절대로. 이게. 왜 그럴까요? 델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그냥 표준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다양하게 결합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델 컴퓨터는. 너무 많은 지나친 고객화, 지나친 이 다양화는 공급자한테 엄청난 뭐를 유발한다? 재고 관리의 비중을 굉장히 아주 높게 만들어줘서 효율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펼침 상자에 수도 없이 나오는 제품들을 다 준비하고 있으려면 엄청난 자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비용 유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는 이 스펙트럼의 폭을 굉장히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고객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품 다양화의 정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은 늘어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경쟁력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된 고객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좀 넘긴 했지만 이 정도에서 강의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품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